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요즘 전세 세입자들 그야말로 잡을안석이죠. 전세금이 무섭게 치솟는 데다가 그나마 집도 없다고 하니까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전세자금 대출 더 확대해 주겠다는 건데, 근데 정말 전세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추가 대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올린다고 했었으니까요. 참. 그래서 월세로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시장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전세 사는 것보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물량은 남아도 월세 부담은 더 늘었더군요. 상황이 이쯤 되면 강남 등에서 수억 원대 전세 사는 분들 집을 살 법도 한데 정부가 자꾸 싸고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니까 이 집값 전망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계속 전세 눌러앉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시장 대책을 주문하자 당장이 오늘 오후에 논의에 들어간 모양인데요. 글쎄요, 또 어떤 처방이 나올까요?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움직이는 우리 정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3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는 생명보험업계가 온라인 시장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승철 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된 현금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23조 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에 10억 원 이상 이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한 개인과 법인을 다 합치면은 678명. 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는 6,718개. 들어있는 돈의 잔액은 22조 8천억 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컨대 이제 하루라도 만약에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은행이든 증권이든 뭐 이런 신고를 해야 되고 10억 원이 넘으면요. 예. 근데 뭐 10억 원 미만까지 합하면 아마 여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신고 인원이 전년보다 4%가 늘었고 금액은 22.8%나 늘어난 건데, 물론 이게 1년 사이에 해외에 이만큼 돈이 22%나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동안 이제 신고되지 않았다가 신고를 하니까 이렇게 신고된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무역 거래가 많고 그러니까 상당수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많습니다. 해외 뭐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계좌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건 뭐 사실 뭐 문제 될 게 없는데 개인도 310명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네. 여기는 이제 뭐 법인 대표 뭐 이런 형태로 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인을 대표해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해외 자산을 운영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든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310명이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2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금액은 8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해외 계좌에 80억 원씩 넣어놓고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네. 물론 이분들은 다 신고를 한 거고, 예. 아마 신고를 했으면은 그 금액에 대한 이 돈을 형성하는 과정, 또 돈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문제 삼을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해외에 개인이 80억 원씩 평균 돈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아마 뭔가 좀 시쳇말로 좀 구린 데가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자금 형성 과정이라든가 돈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네. 신고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 지금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47명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이 아주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만약에 해외에 계좌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명단까지 공개하겠다. 이런 국세청이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은 지하 경제와의 네. 일종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예.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해외 자산 도피 부분입니다. 예. 아마 뭐
철저하게 추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나아졌던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이상은 못 나가게 돼 있고 나갈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촘촘한, 특히 과거에는 더 엄격한 외환관리 규제가 있었는데 예. 규제는 규제고 법규는 법규고 그 틈바구니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게 사실이죠. 네. 자, 우리 사회에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중에 또 하나 심각한 곳이 한국수력원자력 아닙니까? 네, 참 뭐 한수원도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툭 하면은 원전이 멈춰서고 원전 멈춰선 과정을 봤더니 그냥 단순히 관리를 소홀한 것이 아니라 뭐 뇌물, 비리, 납품의 어떤 향응, 온갖 그야말로 검은 거래들이 숱하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원전 비리를 뽑기 위해서 극약 처방까지 내놨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뇌물도 한 번만 적발되면 무조건 해임시키겠다.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나 공기업들이 이제 삼진아웃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비위 사실이 3번 이상 적발이 되면은 뭐 이 해임을 해고하겠다 이런 건데 이번엔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한 번만 걸려도 해임 처분할 수 있고 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 뇌물을 10만 원 미만으로 주는 경우는 없겠죠. 뇌물을 주면 10만 원 미만에 이거 사실은 뭐 그래서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단돈 10,000원 한 장, 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잘못된 그런 어떤 향응을 받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해임시키겠다.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글쎄요, 과연 어느 정도 이런 비위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지금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지난 것들이 끄집어져 나오니까. 아이고. 참 문제입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한국수력원자력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대부분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 의심인가요? 공무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수원 부분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독점 기관 아니겠습니까? 독점 기관이고 경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뭐 이 언론들은 그걸 이제 원전 마피아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의 이너서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견제도 없고 결국 그 안에 끼리끼리만 용인이 되면은 이런 비리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차제의 환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골문들을 확실히 도려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국세청 청장했던 분도 구속이 되고 뭐 LH공사 뭐 국토해양부 4대강 했던 그다음에 한국전력, LH공사 이 우리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안 걸릴 데가 없는데 전부 다 10만 원 통일로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인도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어떤 겁니까? 인도의 금융위기가 자꾸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인도 화폐가 루피아인데 루피아 환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일 처음으로 63루피를 돌파했고 곧 아마 65루피를 올라갈 것이다. 달러에 대한 루피아 가치가 지금 5월 이후 15% 이상 절하가 됐고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영국의 신문들은 이 인도의 금융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대거 이탈이 될 것이고 특히 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나라들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상당한 그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인도 소식이 IMF 쪽에서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승철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경제 브리핑이 이 증권 소식, 증시 분석 이후에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증시 마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후반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 증시가 외국인들은 대거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많이 팔았네요. 거의 다. 네,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기관들이 파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는 늘어나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량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는 상당히 집중됐고 5거래일 연속 매수이고요. 5거래일 동안에
1조 원이 넘는 수준의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머징 아시아 쪽의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이런 영향을 오늘 시장에서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으나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소폭 떨어져서 약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플러스권역까지 반등하면서 5포인트까지 플러스를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우리가 31포인트 그리고 장 막판에는 29.79포인트 1.55%나 빠지면서 지수가 1887.8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약 11시 반 정도부터 아시아권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등 그동안에도 많이 빠졌던 국가들의 주가가 약 4%대 이상의 큰 폭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을 했고 이런 불안감이 한국 시장 하락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시장을 나쁘게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1조 원이 넘는 정도 수준의 매수를 최근 5거래일간 보여주었고 7월 20일 이후로 따져본다면 약 2조 원 정도 수준의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한국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머징 아시아 시장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그리고 한국 시장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흐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화상 이렇게 목소리로만 전달드리기에는 좀 전달의 한계가 좀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에서 좀 눈에 띄는 흐름이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는데 불구하고 달러와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통화 양적 완화의 부메랑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부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지 않아서 경제 자체 체력이 좋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양적이나 축소에 따른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인도라든가 지금 최근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고 금리가 폭등을 하고 환가치가 떨어진 것들이 달러 자금으로 회계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입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굳이 꼭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분을 하는 흐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동안에 빠진 하락폭이 컸고 이머징 아시아 마켓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자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경색되면서 함께 전염 효과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브라질 레알화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스리랑카, 루피까지 지금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발생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IMF나 일반 크레딧 스위스은행이나 이런 투자은행들의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많고 그 위축이 되어지고는 있는데 원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축소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데요. 이걸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 채권 매입 양을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을 사던 거를 평소보다 조금 덜 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채권 금리는 오르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가 그러면 하향할 것이냐 좀 덜 사주는 이유를 따져보면 경기가 너무 빠르게 상승해서 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너무 과속으로 갈까봐 엑셀에서 발을 떼고 살짝 브레이크에 발을 얹은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경제 체력이 굉장히 나쁜 나라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은 것과 같이 느끼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놓는 정도 수준인 걸 가지고 미국 경기가 급강하거나
아니면은 또 미국 주식시장이 또 급강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과다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정도는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예. 만약에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가 났다. 즉 미국 경기가 하라고 하면서 꺾였다 이러면 다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에다 발을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수준들은 경기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축소를 이루고 축소의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충격 폭은 점차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채권을 사지 않게 되면 왜 채권 금리가 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높아져 가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네. 빌려주면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금리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죠? 저도 정확히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한 2,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IMF 쪽에다가 200억 달러 자금 요청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네네. 91년도 겪었던 그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은 외환 보유고 형태를 보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워낙 하루에 유통이 빠져나가는 되는 돈. 한머니의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리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예. 외환 공격을 당하게 될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한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에 외환 거래 총량에 비교하면 네.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많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에 100% 그냥 노출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게 그렇군요. 최근의 금융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나라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한국 금리는 사실 콜 금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것은 한국 금리 시장이 미국 금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를 상당폭 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네. 따른 반작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우리 코스피가 급락을 하기 시작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에 대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관에서의 매도가 상당폭 매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경제팀들이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자, 인도가 저러니 중국은 또 어떨지도 궁금해하고요. 참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생명보험업계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보험상품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살아있는 녀석, 게으른 내 방송.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제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또 경제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희 YTN 생생경제 구경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긴 이야기 있으시면 남기셔도 좋습니다. 상담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곽수종의 생생경제.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디지털 국가답게 온라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서비스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대형 생명보험사가 온라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는 모양입니다. 온라인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상임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연행입니다. 네, 지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현재는 대부분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 상품은 대표적인 푸시형 상품으로서 99% 이상이 설계사로 인해 가지고 업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요즘에 들어와 가지고 대형 생보사 한화라든지 현대라든지 교부라든지 이런 대형 보험사들이 이 설계사를 통한 판매가 아닌 인터넷이나 TM 전용 상품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잠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중소형사는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벌써부터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자동차 보험을 온라인으로 들었는데요. 가격이 이 싸더라고요, 많이. 예,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이제 시장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예. 자동차 보험은 먼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그런 상품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보 악사가 필두로 해가지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시장에 잠입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온라인사가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시장을 확고하게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보하고 악사는 이별을 했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현대라이프라든지 KDB 생명 등 이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생명보험사들은 도중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해약 손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러한 온라인 전용 상품들은 사업비를 낮게 겁니다. 그래서 해약 환급률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H생명의 온라인 상품의 경우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보다 15% 정도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네. 연금보험의 해지 환급률이 평균 90%에 가까울 정도로 환급률이 매우 높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보험 상품 모집원에게 들어갈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설계사들한테 부과되는 사업비가 15%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인다면 소비자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15%, 20%를 받으셔서 결국은 뭐 100만
100만 가입자다 뭐 이런 그런 이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온라인 시장에 이 가입 진입하는 이유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인터넷에 능숙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젊은 고객층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보험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이러한 그 시장을 주고객층을 이제 바꿔가지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5% 가격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환급금이 90%에 이른다. 결국 온라인 보험이 이런 이점 때문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모집인들이 방문으로 시간을 뺏기거나 네. 불편해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자기도 상품을 어느 정도 알고 직접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 상품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오프라인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큰 그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다 그러면은 이것도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손해볼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일부 그런 것이 온라인 보험이라고 홍보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보다 비싼 그런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은 비교해가지고 잘 걸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예. 온라인 보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지 환급률이 90% 아닙니까, 그죠? 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수준 아닙니까? 해지 환급금은 이 수당을 선지급한다든지 책정된 사업비보다 더 초과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손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해지 환급 금률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적립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가받은 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앞에서도 사람을 직접 보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사 없이 선택한다. 이게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용 상품은 설계사들이 판매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보다는 심플하고 간단한 상품, 쉽게 알기 쉽고 설계하기 편한 상품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이 돼야지 설계사들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을 온라인 상품으로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어려워하고 그런 상품은 온라인상으로는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시장성이나 또는 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초에 교보생명에서 상품 하나 내놨었죠, 그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보생명에서는 이교보라고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해서 상품은 출시가 되지 않고 상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보라고 하는 온라인 생명보험사를 만들게 되면 향후 점차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은 축소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인을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주가 같기 때문에 이 설계사들과 갈등은 이 컨플릭트는 상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중소형 다른 설립 주체가 이러한 전산 전문회사, 온라인 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컨플릭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네. 같은 회사에서 설계사 조직도 있고 온라인 조직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좀 더 그 주력 시장으로 이러한 시장이 커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 보험 시장이 손해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또 어떻게 나옵니까? 크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단종보험사라고 해가지고 연금보험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상품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에서 이제 손해보험도 온라인 쪽으로 갈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해보험은 먼저 자동차보험이 온라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시장 점유율이 자동차 보험만 따졌을 때 28.7%를 온라인사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만에 그 10% 이상이 뛰어넘어가지고 30% 가까이 MS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재보험은 좀 이것도 이제 상품별로 틈새 상품,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화재를 담보하는 그런 상품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물건별로 좀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설계사들이 팔면은 교통비도 안 나올 정도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들은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방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 그러면 화재보험은 이게 상당히 가입 비용이 저렴한데 이게 이 인건비가 안 나올 그런 보험이라서 자,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온라인 시장에서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보완책 생각해 보신 점 있습니까? 먼저 이 온라인 시장에서 처음에 잘못 진입하게 되면은 예전에 지방 생명보험사들이 많이 생겨서 망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전례를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 타겟 마켓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간단하고 저렴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게 된다면은 시장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기존사들이 똑같이 기존 시장을 가지고 진출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설계사 조직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전략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네요. 설명 의무라든지 약관 같은 경우를 충분히 전달하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살펴볼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상임부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놓치기 쉬운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장바구니 경제학 시간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좀 덥지 않은 곳을 찾아가면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 필리핀 저가 항공사 제스타항공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국내선 탈 일이 있었는데 돈을 좀 아끼려다 보니까 저가 항공을 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저가 항공사는 인건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훈련이 덜 된 조종사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런 설문조사, 그러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조사였었는데 경력 5년 미만의 항해자 비율이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가항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제스트 항공 때문에 좀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게다가 또 필리핀 당국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비용 줄이기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것이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필리핀에 그 30개 정도의 항공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안전관리에 그 낙제점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적 항공사인 필리핀 항공을 제외하고는 제스트 항공도 안 되고 모든 항공사의 운항이 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필리핀 여행들 가실 때 거의 많이 타시는 게 제스트하고 또 세부퍼시픽 이렇게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의 저가 항공사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언론에서 안 비춰졌지 저가 항공사들의 이 운행 부족이나 그러나요? 실수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도 꽤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이 꽤 많았던 걸로 나타났고요. 네. 특히나 이 외국 저가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관련 피해 사례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를 봤더니 이 외국 저가 항공사 관련 피해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아예 뜨지 않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지연된다든지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했을 때 위약금이 상당히 좀 과다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국내 지사를 두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은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을 해도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방금 소개해 주신 제스트하고 세부 퍼시픽 말고도 또 다른 저가 항공도 있겠죠? 네, 요즘 많이 타시는 게 특히 또 일본의 피치 항공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에어아시아 재팬도 있고 스타플라이어 이런 곳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화물을 태우는 저가 항공사가 한 곳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사람들만 태우는 저가 항공사가 5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도 여행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저가 항공사가 껴져 있는 그런 또 상품을 사게 되고 여행사들도 경쟁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일본 피치항공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인천 오사카 노선을 취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작년에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승객이 16만 명까지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8배네요. 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예. 근데 어쨌든 제스트 항공은 오죽하면은 자국에서 운항을 중단시켰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요. 또 다른 외국계 저가 항공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국내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계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운항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비행기와 똑같은 기준으로 안전이나 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신속하게 대책편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좀 제대로 안 돼서 우리나라 또 전세기를 보내서 그 승객들을 데려오고 이런 또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저가 항공사들 지금 뭐 수익 많이 내고 있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안전성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타산지석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가 항공사들은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이번 건 때문에 뒤늦게 밝혀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한 대에서 날개 이상이 발견이 돼서 다음 날까지 해당 항공기가 투입될 때까지 10편의 항공편이 모두 결항이 됐었다고 하고요. 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가 소소하게 많이 있는데 허가 중량을 초과하는 과적행위,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을 좀 많이 싣거나 승객을 싣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할 사실도 있었습니다.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저가 항공. 그렇죠. 고민해볼. 추석 경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가 유통업체들의 정말 불이 나는 지금 흑자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고 우리나라 최대 대목도 사실 추석입니다. 근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 날씨도 덥기도 하지만은 좀 실감이 안 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부터는 사실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려야지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좀 잘 안 팔리고 있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부담이 적은
이제 저가의 선물 세트를 주력 상품으로 좀 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그러면서도 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급 선물 세트는 더 고급스러워지고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가 비중이 좀 많이 늘어서 저가 제품을 한 90%로 채운다고 하면은 고가 제품은 한 10% 정도로만 채우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초고가 선물 갑자기 귀가 솔깃한데 어떤 겁니까? 네. 뭐 혹시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글쎄요, 한번 예. 뭐 산삼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죠? 와인이 비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와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건 정말 10,000원대에도 살 수가 있지만 그렇죠. 이번에 한 백화점이 딱 한 병만 팔겠다고 내놓은 와인이 있는데 얼마짜리입니까? 6,200만 원입니다. 6,200만 원요? 예, 웬만한 중산층 연봉 이상이죠. 예. 그리고 지난 설에도 이런 제품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 3,300만 원이 최고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배나 가격이 더 비싸졌다라고 하면 이게 사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백화점 측에서는 이게 부색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내놓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백화점들도 또 그래도 또 많이 팔고 봐야 되니까 이런 초고가 선물 세트를 제외하고서는 10만 원 안쪽의 상품들을 많이 구성을 해놓고 벌써부터 좀 마케팅에 돌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5만 원 선까지도 안 가고요.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보통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것들로 선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선물용품 세트를 좀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시면은 이 참 1년에 한두 번 내가 밥 얻어 먹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얻어 먹게 생겼구나라고 한탄하시겠네요. 자, 요즘 전기요금이 또 화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지금 누진제 이것 때문에 저소득층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누진제가 사실 산업용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주택용에만 적용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전기를 300kWh 정도 쓰면은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300kWh는 소비 전력이 1,800W가 되는 에어컨을 하루 평균 한 6시간 한 달 내내 켠다고 하면 쓰게 되는 사용량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요즘 같은 더위가 계속 오래될 때는 뭐 성인이야 견딜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이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요금 고지서 때문에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누진제라는 것이 원래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쓸 것이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많이 쓸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만들어졌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저소득층이 그렇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건 전기 요금 체계의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뭐 전기 장판을 쓴다든지 아주 뭐 그런 것들을 전기의 난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뭐 누진제 구간을 더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기 요금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은 전기장판은 겨울에 쓰실 거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많이 돌리시겠네요. 그죠? 네, 선풍기를 많이 돌릴 것이고요. 또 가족이 많아지면은 사실 이게 에어컨을 한 대 다는 것보다는 선풍기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뭐 아주 많은 양은 안 되겠지만은 가족이 많을수록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국회 통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인가요? 이 전기값 못 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어머니 한 부인이 생각이 나는데 그죠? 정부가 이런 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더위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 김윤경 기자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평생 친구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1, 2부 얘기까지입니다. 3부에서는 당정이 전월세 대책 마련한다는 말씀 앞에서 들었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